딸아, 이 아비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소희는 아버지의 눈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양반 집에 시집간 소희가 시집살이로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만들어 온 소못을 가슴에 꼭 껴안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부모,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가난한 집.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라면서 점점 세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사람 말입니다. 소희가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 봄이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피어나는 작은 마을의 소희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가진 땅 한 떼기 없이 남의 집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부였고요. 어머니 김 씨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푼돈을 받아 쌀을 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희는 그게 가난인 줄 몰랐습니다. 보리밥이 맛있었고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품팔이 가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소희야, 아비가 오늘 품값 받아오는 날이니 저녁에 좋은 거 해줄게. 어머니의 그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봤자 쌀밥에 달걀 하나 풀어 넣은 국이 전부였지만 소희에겐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진수성찬보다 귀했습니다. 봄이 오면 엄마랑 같이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냉이, 달래, 쑥. 어머니는 나물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소희는 그것들을 바구니 가득 담아오며 뿌듯해했습니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소희가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어머니는 소희를 데리고 이웃 고을 장터에 갔습니다. 팔나물이 많아서 장에 내다 팔려고 했던 거였죠. 소희는 처음 가보는 큰 장터가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가마 하나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가마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교수 하나가 내렸습니다. 소희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였는데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고 옷은 술을 놓은 화려한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하인 셋이 교수를 따라다니며 부채질을 하고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아씨, 이 약과 어떠하십니까? 아씨, 저쪽에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운 누더기 같은 옷, 맨발에 흙이 묻은 발, 거칠게 망가진 손.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배옷에 떼국이 흐르고 머리는 허름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꼴이 너무 창피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자신과 저 교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소희야, 무슨 생각하니? 하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희를 보며 얼굴만 예쁘장하면 뭐하노? 집구석이 가난한데 하고 혀를 찾는데 소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집에 나를 낳았을까? 14살이 되자 소희의 미모는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눈은 맑고 코는 오똑했습니다. 입술은 붉고
목선은 백조처럼 우아했습니다. 미모 하나는 빼어나네 그려. 옆마을 오진사 양반댁 교수보다 소희가 더 예쁘구만. 동네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얼굴이 내가 가진 전부야. 이걸로 벗어나야 해. 16이 되던 해, 소희는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집으로 시집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야, 신분이 다르면 고생만 한단다 하고 만류했지만 소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순 없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가난에서, 이 처지에서, 이 모든 것에서.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이웃 고을의 양반댁에서 혼처를 찾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댁, 그곳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요즘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어 예전만 못하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기와 집에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 외아들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성격이 소심해서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했다는 거였죠. 소희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중매쟁이, 아주머니 좀 불러주세요. 소희야, 그 집안은 우리와 신분이 너무 다르단다. 양반집 며느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소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왕 시집 가는 거 제대로 가고 싶어요. 결국 아버지가 중매쟁이를 불렀습니다. 중매쟁이 박 씨는 소희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었어. 얼굴만 보면 궁궐 나인감인데. 중매쟁이는 신이 나서 신랑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후 돌아온 중매쟁이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신랑 댁에서 한번 보자고 하네. 사주단자를 주고받고 소희는 신랑 집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민 씨 부인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신부는 미천하나. 얼굴만은 괜찮구나. 나이가 어리니 애는 잘 낳겠지. 민 씨는 며느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고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돼. 혼례가 성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분도 안 맞는데 무슨 혼인이냐. 양반집은 천민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던데. 저 아이 고생길이 뻔하구만. 하지만 소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정에서는 혼수를 장만할 형편이 못 됐지만 어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이불 한 채를 손수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 동안 모은 품삯으로 비녀 하나를 사왔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노스에 은을 입힌 싸구려였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희야, 이거라도 머리에 꽂고 가거라.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건넸습니다. 소희는 비녀를 받아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작 이런 걸 하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났고 아버지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소희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신랑 댁에서 보낸 혼례복이었는데 처음 입어보는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양반집 교수야.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양반집으로 시집간다는 게 구경거리였던 거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희야, 시집 가서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너라. 알겠지? 네. 소희는 대답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다신 이 가난한 집에 발들이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희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소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의 굽은 등도, 어머니의 눈물도, 남루한 초가집도 모두 뒤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희는 상상했습니다. 넓은 사랑채,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하인들이 시중드는 생활.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랑 댁에 도착했습니다. 큰 기와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소희는 몰랐습니다. 기와집 안에서 어떤 삶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화려한 대문 안쪽에 얼마나 차가운 시선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신랑은 과연 소문대로 허약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절을 올릴 때도 자꾸 어머니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민 씨는 높은 자리에서 소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찮은 벌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집 며느리 행세를 하겠다고? 민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소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값싼 하인으로 팔려온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마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친정집 대문도 닫혀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해졌고 소희는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왕 시작된 거 잘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뒤였으니까요. 시집살이는 소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 민 씨는 소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면 내 애비가 뭐 하는 놈이냐? 땅 한 떼기 없는 머슴 아니더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저녁 문안을 드리러 가면 천한 것이 감히 비단 옷을 입다니 몸에 넘치는구나 하고 꾸짖었습니다. 소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희에게 온갖 꾸준히를 시켰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고, 마당 쓸기, 빨래, 바느질, 부엌일까지 모두 소희의 몫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천한 것은 천한 일을 해야 제격이라며 소희만 골라서 일을 시켰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를 필 시간이 없어 허리가 아팠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하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마님 하고 불렀던 하인들도 시어머니가 소희를 구박하는 걸 보고는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마님이라고.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밥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밥상다운 밥상이 들어왔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천한 것이 무슨 쌀밥을 먹느냐. 보리밥도 넘치는구나. 그날부터 소희의 밥상에는 찬밥과 된장국만 올라왔습니다. 반찬이라고는 무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금방 먹지 못하면 치워버렸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친정에서 그토록 싫어하던 보리밥이 지금은 그리운 음식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소희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소희가 호소하면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 조금만 참으시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소희가 빨래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치마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소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느냐. 따귀를 맞은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희는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을 것 같았으니까요. 밤의 거울을 보니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소희 친정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품팔이 하다가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갈 수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양반집 대문을 넘보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저희 딸 소희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안 된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소희는 안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껴안고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소희는 창문 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더 늙고 더 초라해진 어머니의 등이 저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소희가 머무는 안채 작은 방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주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무슨 따뜻한 방을 쓰느냐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얇은 이불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친정에 있는 게 나았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돌아간들 그 가난이 싫어서 떠나온 건데 다시 그 가난 속으로 들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갇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안에 비단옷을 입고 하지만 누구보다 비참하게. 절정은 그의 겨울, 눈이 내리는 어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저녁 수라상을 늦게 드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소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잘 안 붙어서 늦어진 건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소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종부께서 굶으시게 만들다니. 시어머니의 손이 소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소희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당장 사랑채로 가서 반성하거라. 오늘 밤은 거기서 자도록 해. 한겨울 밤에 불도 없는 사랑채에서 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소희는 비틀거리며 사랑채로 갔습니다.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분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곧 얼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구박하러 오시나 하는 생각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조용히 열렸을 때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 아버지. 소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앞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젖어 있었습니다.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파리했습니다. 밤새 눈길을 걸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소못 한 벌이 나왔습니다. 손때가 묻은 하지만 정성스럽게 지은 소못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래서 밤새 이걸 지었어. 이거라도 입으면 조금은 따뜻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깨엿도 만들어 왔어. 요즘 잘 못 먹는다며 이거라도 먹으면. 보따리에서 깨엿 몇 조각이 나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깨엿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부모, 그토록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눈 내리는 한겨울 밤에 산길을 넘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소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아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내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하지만 알아다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단다. 내가 웃으며 사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매일 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애비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희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평생 과묵하게 말없이 살아온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소희야, 이 애비를 부끄러워해도 좋다. 가난하다고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부디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그것만이 이 애비의 소원이란다.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이 없는 것도 화려한 옷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난은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친 것. 그것이 진정한 가난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양반집, 큰 기와집, 비단 옷. 그런 것들을 좇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를, 따뜻한 집을, 행복했던 시간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희는 부모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부끄럽다고, 가난하다고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세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랑채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하인을 보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여놓다니 당장 쫓아내라. 하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소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소희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부자가 누군지, 진짜 행복이 뭔지. 소희는 어머니가 가져온 속옷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기는 큰 집이지만 사랑이 없어요. 비단 옷을 입지만 마음은 헐벗었어요. 전 이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진짜 집으로.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소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쫓겨난 며느리는 죄도 없다. 소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게 부끄러워서였다면 지금은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였습니다. 눈 내리는 밤길을 세 사람은 걸었습니다. 춥고 힘든 길이었지만 소희는 따뜻했습니다. 양옆에 부모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고 이제는 소희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거친 삼배 이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양반집의 큰 방보다 비단 이불보다 훨씬 더 포근했습니다. 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보리쌀에 조금 섞은 쌀밥이었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소희야, 밥 먹자. 어머니의 부름에 소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뜻한 밥. 그게 전부였지만 소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니, 소희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소희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함. 이것이 진짜 집밥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셨지만 가끔씩 소희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소희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소희야.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 그날 밤 소희는 부모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가난이 부끄럽다고,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야, 우리가 뭘 용서하겠니?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소희야, 넌 이제 알았잖니?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어머니도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희는 농사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나가 풀을 메고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싫어했을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함께 웃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집 쫓겨난 거 아니가. 얼굴만 믿고 분수도 모르고 갔다가 봉변 당한 거지 뭐. 저것도 팔자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죄지. 소희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은 부모와 함께 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어릴 적처럼 냉이며 달래를 캐며 웃었습니다. 소희야, 나물 많이 캤네. 오늘 저녁에 된장에 무쳐 먹으면 맛있겠다. 네, 어머니. 전 어머니 손맛이 제일 좋아요. 돌아오는 길에 소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였구나. 돈도 없고 큰 집도 없고 화려한 옷도 없지만 소희는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호랍이 하나가 소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호랍이인데 일찍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집안 형편은 소희네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중매쟁이가 왔을 때 소희는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번엔 내 마음이 중요하단다.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야. 소희는 총각을 만나봤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았고 웃을 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큰 집도 없고 좋은 옷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성을 다해 아끼겠습니다. 총각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소희는 웃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집, 좋은 옷,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집 쫓겨나더니 이번엔 더 못한 집으로 갔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소희는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살았습니다. 2년 후 소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소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함. 우리 딸, 이쁘지?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이뻐요. 소희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단다. 돈이 많은 부자와 사랑이 많은 부자. 어머니는 너에게 돈은 많이 물려주지 못하겠지만 사랑은 많이 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부자란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딸이 자라고 소희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더욱 늙으셨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오래된 괴짝을 뒤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솜옷. 눈 내리던 그날 밤 사랑채에서 받았던 그 솜옷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낡아서 입을 수도 없었지만
소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소못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그날 밤의 따뜻함이, 그 모든 사랑이 그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응, 이건 말이야. 소희는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이 옷을 평생 간직할 거란다. 이게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거든. 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옷이 재산이에요? 그래. 이 옷에는 내 외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소희네 가족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조각.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마음에 있었으니까요. 때로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큰 집이 없는 것, 좋은 옷이 없는 것, 많은 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난은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함께하는 순간의 소중함을,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난입니다. 소희는 화려한 집을 가졌을 때 가장 가난했고,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부유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소희 어머니의 소못 같은 것이 있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누군가의 사랑.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